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과 의사라는 직업상 환자와 한 번 만나면 평생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40대에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수년 후에 기억력이 갑자기 저하되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발생해 다시 찾아옵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어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온전히 의지해야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종종 목격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뇌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놀고 잘 것인가에 따라서 10년 혹은 20년 후에 더욱 견고하고 성숙하며 현명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뇌세포가 노화되고 파괴되어 약해진 뇌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처방전만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에 있을 때는 해결책을 주고 건강한 삶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살 뇌 건강이 100살까지 간다는 말처럼 인간의 뇌는 아동기에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이 결정됩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의 란셋에서 발표한 치매 위험 요인을 보면 유아동기부터 생활이 추후 뇌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이전의 가장 큰 인지, 자극의 첫 단추는 바로 교육입니다. 따라서 청년기 이전의 낮은 교육 수준은 치매 위험도를 7%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 습관이 잘못 굳어지면 65세 이전에 진단되는 초록이 치매 위험 요인이 20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사춘기까지 뇌세포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인지 능력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인지적인 자극은 뇌의 성장에 촉매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동기의 환경이나 경험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며 엄청나게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뇌의 신경계의 발달 속도와 경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각각의 경험은 무수히 많은 복잡한 감정에 이끌려 생각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고유한 성격과 행동 방식이 만들어지며 그만의 고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뇌의 노화를 앞당길까요? 흡연은 뇌를 포함한 전신의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뇌를 손상시킵니다. 또한 우울증도 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치매의 주된 증상이 우울감 때문입니다. 즉, 감정 관리가 되지 않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운동 부족이나 와상 상태에서는 뇌세포가 활성화될 기회를 없앱니다. 사회적인 고립 또한 뇌를 노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심각한 노인들은 학습 또는 사고와 관련된 뇌의 영역을 포함해 내측 측두엽, 그리고 해마, 편도체, 시상 등을 포함한 뇌 구조가 부피가 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노년기라도 어떠한 사회 환경에 어떻게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뇌 건강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며 꾸준한 노력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뇌의 기능을 되살려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이 뇌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기능을 살리는 필수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살 수 있으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단 몇 일 동안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대략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는 수분의 비율이 80%로 더 높습니다. 물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뇌세포 사이에 물, 미네랄, 염분이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탈수로 인해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며 브레인 포크, 즉 마치 머리에 안개가 낀 듯이 정신이 혼미하고 업무 효율이 감소하며 감정 변화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은 외부 기온, 체격, 활동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자는 약 2.5리터, 남자는
약 2.7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사 후에 마시는 차 종류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차는 차로 마셔야 하지 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지만 물은 성분에 따라 그 맛이 매우 다르고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차는 따로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물처럼 과하게 마실 경우 커피의 부작용과 같이 불면증이나 위장장애 또는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탈수 현상을 일으켜 체내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수수 수염차와 결명자차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소변량이 늘면서 체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탈수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섰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는 보리차 및 현미차 등의 곡차가 있습니다. 물 대신에 이러한 음료를 섭취한다면 뇌테크의 제1법칙을 훌륭하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뇌를 위한 식사 방법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의 음식을 먹습니다.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천연 재료를 섭취합니다. 간식은 고구마, 방울토마토, 견과류 등으로 대체합니다. 천연 재료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요리하는 과정에서 기름과 조미료는 되도록 피합니다. 나트륨과 설탕, 트랜스 지방의 성분에 의해서 칼로리가 높아지면서 영양소의 균형이 깨집니다. 설탕과 밀가루는 식탁에서 없앱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사 대신 사탄과 믹스커피, 과자 등 고열량, 인스턴트 간식을 먹으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간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량만 먹습니다. 밥을 3분의 1 공기만 담습니다. 국보다는 야채 샐러드와 단백질 등을 섭취한 듯이 자기가 먹은 음식을 메모해 둡니다. 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식욕은 뇌와 소화기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입을 통해 식도와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신경 경로를 통해 섭취한 정보를 더해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렐린, 렙틴, 인슐린, 코르티솔 등의 호르몬이 매개체가 되어 식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체지방을 감소시켜 렙틴의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에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호르몬을 건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아니고 마음의 뇌를 채워봅시다. TV 앞에서 이른바 먹방을 보며 야식을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관심사를 돌린다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 3끼 식사를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하고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때 뇌는 적정한 체중을 설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줄어든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며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뇌를 속이는 일입니다. 적게 먹었지만 내가 배부르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제부터 배를 채우지 말고 뇌를 채우도록 합시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제 생체 시계를 앞당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형 인간보다는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제안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에 내리쬐는 햇빛이 뇌로 전달되면서 생체의 시계를 매일 20분에서 30분씩 앞당깁니다. 더욱이 생체 에너지를 높이고 낮에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량을 늘려줌으로써 잠이 일찍 오게 합니다. 둘째,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집안을 어둡게 합니다. 어둠은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작은 등이나 간접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밤에는 전자기기나 블루라이트를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햇빛이 있는 날 10시간 안에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강조한 3가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생체의 시계는 어느새 앞당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뇌의 건강에 중요한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부의 상징은 지방이 없는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어도 배가 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운동을 통해 즐기며 근육을 저축하라는 저자의 조언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량은 물론 뇌세포가 질적, 양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뇌의 용적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운동을 하며 뇌테크를 시작합시다. 첫째, 효과적인 운동의 법칙은 숫자 3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좋아하는 운동을 30분 이상 해야 합니다. 뇌를 위한 운동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근력을 키워야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뇌세포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지방을 주된 연소로 사용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하체 근육이 강화되며 근육량이 증가하는 근력 운동이기도 합니다. 둘째, 만보에 집착하지 말고 약 30분만 걸으세요. 걷기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기본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자세를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어깨, 등, 허리를 펴고 배를 집어넣습니다. 턱을 당기고 가슴을 젖히고 시선은 10cm가량 전방을 향하게 합니다. 손을 가볍게 쥐고 다리는 11자로 해서 무릎이 스치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팔자 걸음으로 걸으면 골반과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빠르게 걷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전후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발과 다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걷기를 시작할 때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차츰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마무리할 때는 속도를 서서히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걷기와 뛰기를 병행합니다. 체력이 되는 경우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와 걷기를 반복해 보세요. 이를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1분 동안 걷고 1분 동안 뛰거나 숨이 취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단순히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지방을 태우고 신진대사의 변화를 더 빨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성장한다는 것은 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운동으로 뇌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물길이 잘 흐르는 것처럼 뇌세포가 잘 자라려면 뇌혈류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며 새로운 혈관도 형성됩니다. 특히 뇌의 혈류가 좋아지면 뇌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뇌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뇌율의 성장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어른 모두 꾸준히 운동을 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개선되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골프입니다. 골프는 기본적으로 많이 걷는 운동으로 앞에서 언급한 유산소 운동의 이점을 공유합니다. 한 번의 샷을 위해 거리를 계산하고 해저드와 벙커의 위치를 고려하여 공을 어디로 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뇌를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보통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필드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골프와 같은 레저 활동을 자주 즐기는 사람은 치매 유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골프 스윙 중 과도한 동작으로 인해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되거나 뇌혈관 중에서 척추동맥 박리 발생이 보고된 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골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진료실의 기억력 저하가 고민인 60대 후반의 남자가 내원했던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상을 살펴보니 퇴직 후에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집에서 대부분 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리는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세탁기 작동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하며 TV를 봅니다. 주말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뇌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 사이에 연결망이 형성되는데 이를 백질이라고 합니다. 백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 간에 밀접하게 연결된 신경돌기가 있습니다. 이 연결 부분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활동을 할 때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새로 생성됩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많이 축적하면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뇌는 이러한 연결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서 퇴행됩니다. 그러므로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연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뇌 기능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뇌를 활용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겨서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연결망이 활성화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요리나 취미 활동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해봅니다. 둘째,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일을 처리합니다. 셋째, 모르는 것은 배워서 익힙니다. 이렇게 실천한다면 인지 기능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디지털 치매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지털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할 전화번호가 5개 이하입니다. 둘째,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드물어집니다. 셋째, 알고 있던 영화나 한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넷째,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뒤에도 지도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손글씨를 쓰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외워야 하는 것들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디지털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와 일상생활 능력 저하는 치매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치매는 병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터넷으로 인해 사람들의 뇌가 얇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스크롤하며 빠르게 훑어보는 습관이 있어서 긴 글을 인내심 있게 읽지 못합니다. 또한 기사만 보고 판단하다가 잘못된 뉴스에 현혹될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나 작업 시간 외에는 가능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좋으며 디지털 기기 앞에 앉는 것보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디지털 기기는 높은 블루라이트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일부 대뇌의 수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장애로 이어져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운동, 독서 등 아날로그 활동을 늘리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치매가 걱정된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최신 기기들을 무조건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적절히 접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배움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그레이 게임이라고 하는 노년층의 새로운 게임 이용자 집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과 필요한 요소를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은 작업 기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승리로 이끄는 규칙을 파악하면서 추상적인 사고 개념과 개념화 능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 게임으로 인지 기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것처럼 게임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뇌를 자극하고 또 관련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신경을 연결하는 효율성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행동에 필요한 신경 연결은 약화됩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보완하며 균형 잡힌 인지 활동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던 연구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인 700만 명가량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발병할 위험이
69% 낮게 나왔습니다. 더욱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그룹보다 55에서 63%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관심, 포괄적으로는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할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위해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노력한다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이 분명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관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유대감이나 친밀감에서 오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덕분입니다. 영국에서 50대에서 89세 남녀 6,800명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조사한 결과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에게서 단어 회상 능력 등 뇌 기능이 최대 23% 향상되었습니다. 둘째로 성관계는 친밀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세포 내 산소량을 늘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 결과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성생활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이때 뇌에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감정은 몸에 영향을 줍니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쉬운 예로 몸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몸이 정말 좋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나빠질 것이란 생각만으로 몸이 실제로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노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이 두 현상 모두 감정으로 인해 신체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몸과 함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 관리는 통증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통증은 질병, 외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었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몸에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했거나 외부 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인체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외부 공격이라는 종류의 경고 반응입니다. 따라서 감각은 이러한 자극 상황을 피함으로써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극과 손상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특수한 통증 수용체에서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통증 수용체들은 통증 신호를 전기 충격으로 변환한 후 신경을 따라 척수로 전달하여 뇌까지 신호를 전달합니다. 때때로 통증 신호는 반사 반응을 유발합니다. 통증 신호가 척수에 도달하면 이 신호는 운동신경에 따라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뜨거운 물체에 무심코 닿았을 때 우리는 그 물체에서 즉시 몸을 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통증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손상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의 69%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우울증이 자주 동반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통증 경로와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통로가 일부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견해하에 사람들의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걷을 때는 오직 걷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먹을 때는 오직 먹는 행위에만 집중해서 번뇌와 망상 없이 자신의 행위를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챙김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 명상의 장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챙김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더 평온하고 안정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 속의 회백질이 증가합니다. 하루 중에 어느 때라도 자신의 신체 안과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과 의사라는 직업상 환자와 한 번 만나면 평생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40대에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수년 후에
기억력이 갑자기 저하되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발생해 다시 찾아옵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어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온전히 의지해야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종종 목격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뇌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놀고 잘 것인가에 따라서 10년 혹은 20년 후에 더욱 견고하고 성숙하며 현명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뇌세포가 노화되고 파괴되어 약해진 뇌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처방전만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에 있을 때는 해결책을 주고 건강한 삶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살 뇌 건강이 100살까지 간다는 말처럼 인간의 뇌는 아동기에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이 결정됩니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의 란셋에서 발표한 치매 위험 요인을 보면 유아동기부터 생활이 추후 뇌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이전의 가장 큰 인지, 자극의 첫 단추는 바로 교육입니다. 따라서 청년기 이전의 낮은 교육 수준은 치매 위험도를 7%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 습관이 잘못 굳어지면 65세 이전에 진단되는 초록이 치매 위험 요인이 20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사춘기까지 뇌세포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인지 능력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인지적인 자극은 뇌의 성장에 촉매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동기의 환경이나 경험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며 엄청나게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뇌의 신경계의 발달 속도와 경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각각의 경험은 무수히 많은 복잡한 감정에 이끌려 생각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고유한 성격과 행동 방식이 만들어지며 그만의 고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뇌의 노화를 앞당길까요? 흡연은 뇌를 포함한 전신의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뇌를 손상시킵니다. 또한 우울증도 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치매의 주된 증상이 우울감 때문입니다. 즉, 감정 관리가 되지 않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운동 부족이나 와상 상태에서는 뇌세포가 활성화될 기회를 없앱니다. 사회적인 고립 또한 뇌를 노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심각한 노인들은 학습 또는 사고와 관련된 뇌의 영역을 포함해 내측 측두엽, 그리고 해마, 편도체, 시상 등을 포함한 뇌 구조가 부피가 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노년기라도 어떠한 사회 환경에 어떻게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뇌 건강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며 꾸준한 노력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뇌의 기능을 되살려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이 뇌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기능을 살리는 필수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살 수 있으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단 몇 일 동안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대략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는 수분의 비율이 80%로 더 높습니다. 물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뇌세포 사이에 물, 미네랄, 염분이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탈수로 인해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며 브레인 포크, 즉 마치 머리에 안개가 낀 듯이 정신이 혼미하고 업무 효율이 감소하며 감정 변화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은 외부 기온, 체격, 활동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자는 약 2.5리터, 남자는 약 2.7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사 후에 마시는 차 종류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차는 차로 마셔야 하지 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지만 물은 성분에 따라 그 맛이 매우 다르고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차는 따로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물처럼 과하게 마실 경우 커피의 부작용과 같이 불면증이나 위장장애 또는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탈수 현상을 일으켜 체내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수수 수염차와 결명자차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소변량이 늘면서 체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탈수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섰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는 보리차 및 현미차 등의 곡차가 있습니다. 물 대신에 이러한 음료를 섭취한다면 뇌테크의 제1법칙을 훌륭하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뇌를 위한 식사 방법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의 음식을 먹습니다.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천연 재료를 섭취합니다. 간식은 고구마, 방울토마토, 견과류 등으로 대체합니다. 천연 재료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요리하는 과정에서 기름과 조미료는 되도록 피합니다. 나트륨과 설탕, 트랜스 지방의 성분에 의해서 칼로리가 높아지면서 영양소의 균형이 깨집니다. 설탕과 밀가루는 식탁에서 없앱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사 대신 사탄과 믹스커피, 과자 등 고열량, 인스턴트 간식을 먹으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간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량만 먹습니다. 밥을 3분의 1 공기만 담습니다. 국보다는 야채 샐러드와 단백질 등을 섭취한 듯이 자기가 먹은 음식을 메모해 둡니다. 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식욕은 뇌와 소화기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입을 통해 식도와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신경 경로를 통해 섭취한 정보를 더해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렐린, 렙틴, 인슐린, 코르티솔 등의 호르몬이 매개체가 되어 식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체지방을 감소시켜 렙틴의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에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호르몬을 건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아니고 마음의 뇌를 채워봅시다. TV 앞에서 이른바 먹방을 보며 야식을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관심사를 돌린다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 3끼 식사를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하고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때 뇌는 적정한 체중을 설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줄어든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며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뇌를 속이는 일입니다. 적게 먹었지만 내가 배부르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제부터 배를 채우지 말고 뇌를 채우도록 합시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제 생체 시계를 앞당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형 인간보다는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제안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에 내리쬐는 햇빛이 뇌로 전달되면서 생체의 시계를 매일 20분에서 30분씩 앞당깁니다. 더욱이 생체 에너지를 높이고 낮에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량을 늘려줌으로써 잠이 일찍 오게 합니다. 둘째,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집안을 어둡게 합니다. 어둠은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작은 등이나 간접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밤에는 전자기기나 블루라이트를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햇빛이 있는 날 10시간 안에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강조한 3가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생체의 시계는 어느새 앞당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뇌의 건강에 중요한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부의 상징은 지방이 없는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어도 배가 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운동을 통해 즐기며 근육을 저축하라는 저자의 조언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량은 물론 뇌세포가 질적, 양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뇌의 용적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운동을 하며 뇌테크를 시작합시다. 첫째, 효과적인 운동의 법칙은 숫자 3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좋아하는 운동을 30분 이상 해야 합니다. 뇌를 위한 운동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근력을 키워야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뇌세포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지방을 주된 연소로 사용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하체 근육이 강화되며 근육량이 증가하는 근력 운동이기도 합니다. 둘째, 만보에 집착하지 말고 약 30분만 걸으세요. 걷기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기본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자세를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어깨, 등, 허리를 펴고 배를 집어넣습니다. 턱을 당기고 가슴을 젖히고 시선은 10cm가량 전방을 향하게 합니다. 손을 가볍게 쥐고 다리는 11자로 해서 무릎이 스치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팔자 걸음으로 걸으면 골반과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매일 빠르게 걷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전후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발과 다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걷기를 시작할 때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차츰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마무리할 때는 속도를 서서히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걷기와 뛰기를 병행합니다. 체력이 되는 경우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와 걷기를 반복해 보세요. 이를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1분 동안 걷고 1분 동안 뛰거나 숨이 취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단순히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지방을 태우고 신진대사의 변화를 더 빨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성장한다는 것은 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운동으로 뇌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물길이 잘 흐르는 것처럼 뇌세포가 잘 자라려면 뇌혈류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며 새로운 혈관도 형성됩니다. 특히 뇌의 혈류가 좋아지면 뇌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뇌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뇌율의 성장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어른 모두 꾸준히 운동을 하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개선되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골프입니다. 골프는 기본적으로 많이 걷는 운동으로 앞에서 언급한 유산소 운동의 이점을 공유합니다. 한 번의 샷을 위해 거리를 계산하고 해저드와 벙커의 위치를 고려하여 공을 어디로 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뇌를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보통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필드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골프와 같은 레저 활동을 자주 즐기는 사람은 치매 유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골프 스윙 중 과도한 동작으로 인해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되거나 뇌혈관 중에서 척추동맥 박리 발생이 보고된 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골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진료실의 기억력 저하가 고민인 60대 후반의 남자가 내원했던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일상을 살펴보니 퇴직 후에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집에서 대부분 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리는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세탁기 작동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하며 TV를 봅니다. 주말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뇌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 사이에 연결망이 형성되는데 이를 백질이라고 합니다. 백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포 간에 밀접하게 연결된 신경돌기가 있습니다. 이 연결 부분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활동을 할 때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새로 생성됩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많이 축적하면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뇌는 이러한 연결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서 퇴행됩니다. 그러므로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연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뇌 기능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뇌를 활용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겨서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연결망이 활성화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요리나 취미 활동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해봅니다. 둘째,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일을 처리합니다. 셋째, 모르는 것은 배워서 익힙니다. 이렇게 실천한다면 인지 기능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디지털 치매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지털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할 전화번호가 5개 이하입니다. 둘째,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드물어집니다. 셋째, 알고 있던 영화나 한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넷째,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뒤에도 지도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손글씨를 쓰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외워야 하는 것들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디지털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와 일상생활 능력 저하는 치매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치매는 병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터넷으로 인해 사람들의 뇌가 얇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스크롤하며 빠르게 훑어보는 습관이 있어서 긴 글을 인내심 있게 읽지 못합니다. 또한 기사만 보고 판단하다가 잘못된 뉴스에 현혹될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나 작업 시간 외에는 가능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좋으며 디지털 기기 앞에 앉는 것보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디지털 기기는 높은 블루라이트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일부 대뇌의 수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장애로 이어져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운동, 독서 등 아날로그 활동을 늘리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치매가 걱정된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최신 기기들을 무조건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적절히 접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배움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그레이 게임이라고 하는 노년층의 새로운 게임 이용자 집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과 필요한 요소를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은 작업 기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승리로 이끄는 규칙을 파악하면서 추상적인 사고 개념과 개념화 능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 게임으로 인지 기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것처럼 게임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뇌를 자극하고 또 관련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신경을 연결하는 효율성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행동에 필요한 신경 연결은 약화됩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보완하며 균형 잡힌 인지 활동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던 연구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인 700만 명가량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발병할 위험이 69% 낮게 나왔습니다. 더욱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그룹보다 55에서 63%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관심, 포괄적으로는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할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위해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노력한다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이 분명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관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유대감이나 친밀감에서 오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덕분입니다. 영국에서 50대에서 89세 남녀 6,800명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조사한 결과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에게서 단어 회상 능력 등 뇌 기능이 최대 23% 향상되었습니다. 둘째로 성관계는 친밀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세포 내 산소량을 늘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 결과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성생활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이때 뇌에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감정은 몸에 영향을 줍니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쉬운 예로 몸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몸이 정말 좋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나빠질 것이란 생각만으로 몸이 실제로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노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이 두 현상 모두 감정으로 인해 신체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몸과 함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 관리는 통증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통증은 질병, 외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었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몸에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했거나 외부 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인체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외부 공격이라는 종류의 경고 반응입니다. 따라서 감각은 이러한 자극 상황을 피함으로써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극과 손상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특수한 통증 수용체에서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통증 수용체들은 통증 신호를 전기 충격으로 변환한 후 신경을 따라 척수로 전달하여 뇌까지 신호를 전달합니다. 때때로 통증 신호는 반사 반응을 유발합니다. 통증 신호가 척수에 도달하면 이 신호는 운동신경에 따라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뜨거운 물체에 무심코 닿았을 때 우리는 그 물체에서 즉시 몸을 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통증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손상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의 69%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우울증이 자주 동반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통증 경로와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통로가 일부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견해하에 사람들의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걷을 때는 오직 걷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먹을 때는 오직 먹는 행위에만 집중해서 번뇌와 망상 없이 자신의 행위를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챙김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 명상의 장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챙김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더 평온하고 안정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 속의 회백질이 증가합니다. 하루 중에 어느 때라도 자신의 신체 안과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